이번 시간부터는 세계의 대문호, 영국이 배출한 세계의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일대기, 그리고 문학적 가치 등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세계사에서 위대한 명성과 이름을 남겼던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명성에 맞게 가치가 있는가, 도덕적인 가치랄지 실제적으로 파지티브한 긍정적인 그런 가치가 있는가, 아니면 유선적인 인간이었다, 이런 견해가 있게 되는데,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경우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실존 인물인가, 그가 창작했던 많은 문학적인 작품들이 그의 독창성에 의한 것인가, 이런 거에서부터 많은 의구심과 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윌리엄 셰익스피어를 우리가 인문학적 탐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먼저 그가 실존 인물인가에서부터 많은 논란을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 1564년부터 1616년에 활약을 했는 태어나가지고 죽었는데요. 이 윌리엄 셰익스피어를 둘러싼 의혹들을 보게 되면, 첫째, 그가 실존 인물인가 되고, 그다음에 왜 실존 인물이 아닌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출한 건데요. 이제 반대하신 분들이 이제 의견을 내는 건데, 첫째, 그렇게 유명한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그에 관한 기록이 너무 빈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이 빈약하다, 이렇게 됩니까? 의구심을 냅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 윌리엄 셰익스피어 시대의 동시대의 작가들의 지금 현존하는 기록들을 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너무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대치가 높은 것이죠. 많은 자세한 기록도 있을 것이다 했는데 많이 없어요. 상대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대적으로 그 당시에 동시대의 작가들에 비해서는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교육의 부재이다, 이게 논란이 되는 건데요. 이 교육의 부재인데 가장 논란 중에 하나가 교육의 부재.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약 12, 13세에 공부를 끝마치게 되고 도중에 그만두게 되죠. 아버지의 사업이 몰락해가지고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공식적인 기록이 나온 것이 아니고 윌리엄 셰익스피어 아버지 존 셰익스피어가 사업에 몰락해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 기록들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무렵에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학교를 그만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논란이 되는데, 그걸 떠나서 확실한 것은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당디의 지성인들이 다녔던 작가들, 극작가들, 시인들이 대부분 나왔던 옥스퍼드, 케임브리지를 나오지 않았거든요. 대학 교육을 받지 않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러면 윌리엄 셰익스피어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비극, 희극, 로망스, 그와 같은 방대한 문학적인 체계를 갖추었던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대학도 나오지 않고 제대로된 교육도 받지 않고서 어떻게 그러한 문학세계를, 어마어마한 문학세계를 구축할 수 있나 이것이죠.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 이것이죠. 그런데 사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는 학교 교육은 많이 받지 않았지만은 자기가 런던에 가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이죠. 그 당시 당대 최고의 지식 클럽에 참여해가지고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중학교 1, 2학년도 13, 14 정도의 공부를 그만뒀는데 그 당시 문법학교 굉장히 수준이 높았습니다. 그리크 라틴을 공부했고요. 그래서 결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교육이 부재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계속 이어지는 이 셰익스피어의 인문학적 탐구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필 원고가 부족하다. 그와 같이 위대한 작가가 원고 한 장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가설이 많죠. 자기가 운영했던 그 시어터가 불나가지고 그때 원고가 타버렸을 것이다. 그런데 불구하고 친구들이랄지 가족들이랄지 많은 글을 오고했을 것인데 전혀 없다는 것이죠. 거기서는 상당히 이제 의구심을 불만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일치하지 않는 초상화 그리고 서명이 있다 것이죠. 실제로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이 초상화가 지금 내려오는데요. 그리고 시그네처 서명이 있게 돼요.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그 당시 관용으로 봤을 때 오늘날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약간 틀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고요. 그건 비밀스러운 결혼입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18세 때 8세 연상의 여인과 결혼하게 했는데 안 하더웨이, 그 결혼 과정이 당시의 일상적인
관행을 따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할 거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실존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 묘비명에 보게 되면 위대한 문이기 때문에 아주 그럴싸한 겁니까? 묘명을 남겼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내 무덤을 해치지 마라. 내 무덤을 해친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니라. 이와 같은 사후에 자기의 시체가 뭡니까? 훔쳐지는 것, 뼈가 훔쳐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하는 그 경고 묘명을 남겼다 것이죠. 이 묘병이 가는 것은 저의 뭡니까? 57회 6행 보게 되면 57, 8 보게 되면 있게 되니까 참조해 보라고요. 그 다음에 부인한테 말이죠. second best bed, 유명했고요. 두 번째 가장 좋은 침대를 남게 되거든요. 왜 first가 아니고 second냐? 그 재산을 남길 때, 죽을 때 딸한테 남기고 부인한테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결혼에 대한 비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독창성인데요. 과연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독창성은 무엇인가? 상당수 작품들이 이전에 있던 이전에 그러니까 신화나 전설이나 또 작가들이 사용했던 그런 데에서 아이디어를 따왔다 이것이죠. 요즘 같으면 표절 이런 것이죠.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문학적인 가치는 어디 있는 것이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탐구해 보도록 하는 것이죠. 네, 그런 기존의 소스랄지 이런 것을 차용한 것은 확실한데,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독창적인 아주 남과 비교, 동시대 작가와 비교할 수 없는 그만의 언어 세계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런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다면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활약했던 시기가 어떠하냐? 오늘 강의에서는 시대 배경, 그렇죠? 시대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는데요. 이 시기가 영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바로 어떤 시기냐? 바로 영국의 르네상스 문해부흥기입니다. 르네상스 문해부흥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해부흥이다, 르네상스다, 인간의 개성과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인간의 독창성, 창의력을 마음껏 발산시킬 수 있는 그런 때가 온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중심의 교리, 도구마, 교리 중심의 그런 어떤 협소한 세계에서 인간의 개성과 존중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자유스러운 세계에 전환한 게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니까 철학이랄지 문학이랄지 이러한 것에 있어서 굉장히 뭡니까? 학대에 재생산되는 그런 시기였다 것이죠. 바로 그때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활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대상을 보게 되면은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1564년, 1616년인데요. 그러니까 16세기부터 17세기에 활약했죠. 자, 영국 역사에서 보게 되면 이 12세기, 11세기부터 물론 15세기까지를 중세라 합니다. 중세요. 미들 에이지스, 중세하게 되는데, 이 중세가 끝나고 바로 그 다음 시기, 그게 바로 보니까 이제 영국 르네상스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태어나가지고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경을 보게 되면요, 영국의 1485년에 튜더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1603년에 스튜어트 왕조가 시작되죠. 튜더 왕조, 스튜어트 왕조 이렇게 되는데, 이 튜더 왕조가 시작되면서 중세가 거의 끝나고 영국의 르네상스 문해부흥기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중세는 12, 13세기인데요. 중세의 가치관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고 상당 부분이 이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활약했던 시기에도 전승이 됩니다. 그러한 요소들이 작품 속에 많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이 1485년 15세기죠. 이때 장미전쟁이 종식됩니다. 이 장미전쟁은요, 영국에서 30년 전쟁으로 불리는 전쟁인데, 영국에서 보니까 중세 때는 100년 전쟁, 영국과 프랑스의 싸움, 그 다음에 그러니까 30년 전쟁, 그 다음에 총기도 혁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주 장기간 지속되었던 전쟁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 바로 이 장미전쟁이에요. 이 장미전쟁을 기점으로 영국이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이 장미, 화이트 로즈하고 백장미하고 레드 로즈, 빨간 장미 싸움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크가는 영국의 동쪽에 있는 요크가 하얀 장미죠. 랑카스타, 서쪽에 있는 랑카스타, 그쪽은
빨간 장미죠. 두 개의 장미 가문이 왕권 계승을 해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헨리 7세가 승리하게 되죠. 오소스 필드 거기서 전열해가지고 승리해가지고 이제 투도 왕조가 열리게 되면서 헨리 7세가 즉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헨리 가문이 다시 이제 뭡니까 계속 나가게 되는데, 그러다 헨리 7세가 다음에 낙마한 바로 그 막간 헨리 8세입니다. 헨리 8세는 이 6 부인을 두었고요. 그중에 2명을 감옥에 보내가지고 목을 쳐가지고 죽이게 되죠. 아주 잔혹한 면이 있으면서 아주 강력했고요. 아주 정치력이 뛰어났고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헨리 8세가 이 1491, 1547 이 시기에 이제 뭡니까 태어나가지고 활약이 되는데, 이 헨리 8세가 바로 성공회를 조직하게 되죠. 성공회, 이게 중요한 건데요. 성공회, Church of England, Anglican Church. 성공회는 자기가 보니까 결혼, 아들 적자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부인과 이혼을 하고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해가지고 아들을 낳을 그런 심산으로 결혼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로마 캐톨릭법에 의해서는 이혼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공을 세워가지고 이혼을 하게 되고 두 번째 부인과 결혼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부인이 바로 앤 볼린이죠. 앤 볼린이요. 첫 번째 부인과 이혼하게 되고요. 바로 캐톨릭. 그래서 이제 성공을 세우는데 이 성공회가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의 영향권 밖에 로마 캐톨릭과의 어떤 그 단절을 운영해야 되는 것이고, 정치적인 외교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대륙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부터 영국이 이제 상당히 대륙의 로마 캐톨릭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어느 그 독창적인 영국만의 내셔널리즘, 이게 형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영국만의 유니크한 내셔널리즘, 그게 바로 엘리아스 1세 때 연결됩니다. 엘리아스 1세가 이 딸인데요. 엘리아스 1세가 바로 버진 퀸, 결혼을 않고 버진, 성모 마리아 그런 이미지를 국민들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1588년에 스페인 무적함대, 당시 최고였던 스페인 무적함대를 격파되죠. 그래가지고 해상권을 급속도로 확장시키면서 세계 인류 국가로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시기예요. 근데 이제 이 헨리 8세는 이 수도원 토지를 몰수해가지고 로마 캐톨릭 그쪽에 수도원을 폐쇄시키고 토지를 몰수합니다. 이 토지를 몰수해가지고 귀족들한테 나눠주죠. 그래서 귀족들이 그 토지를 받게 되니까 군주의 충성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돼가지고 이 강력한 전제 군주를 완성합니다. 영국사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전제 군주가 바로 헨리 8세죠. 8세. 그 다음에 또한 엘리아스 1세. 그런데요, 오토크라시예요. 오토크라시. 전제 군주국, 전제 군주를 지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헨리 8세 여성 부인이 있게 되는데, 첫 번째 분이 바로 아라곤 캐서린. 형수였죠. 스페인 공주였으니까 이 아라곤 캐서린과 이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앤 볼린과 결혼하게 됩니다. 앤 볼린 결혼하게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제인 시모하고 결혼하게 되는데, 아들을 못 낳으니까 이혼해가지고 아들을 낳기 위해서 두 번째 앤 볼린을 결혼하게 되죠. 근데 두 여인 다 아들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캐서린에서 나온 딸은 메어리고요. 메어리. 앤 볼린에서 나온 딸은 엘리아스 1세죠. 각각 여왕이 됩니다. 세 번째, 제인 시모아. 제인 시모아는 에드워드 6세를 낳는데 바로 에드워드 6세가 바로 여기죠. 그래서 이제 이 에드워드 헨리 8세가 죽으니까 사내아인 에드워드 6세가 왕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드워드 6세는 몸이 허약했어요. 엄마 제인 시모아도 뭡니까? 산옥열로 인해 가지고 에드워드 6세를 낳고 며칠 만에 죽어버립니다. 그 몸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아들도 에드워드 6세도 16세에 소년 왕으로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의 후계 계승인데 이 아라곤의 캐서린의 딸인 메리 1세가 여왕이 된 것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메리 1세가 죽게 되니까 그 엘리아스 1세, 이제 앤 볼린의 딸이 엘리아스 1세가 여왕이 되게 됩니다. 굉장히 여기에 비극이 얽혀 되겠죠. 자, 그런데
자, 이 헨리 8세는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거든요. 강력한 왕이었고 또 공부를 많이 했어요. 네. 그리크를 고사했고 말이죠. 그 궁궐에 가게 되면 그 당시 최고의 뭡니까 북부권 인문주의 대가였던 에라스무스가 바로 토마스 우와 함께 헨리 8세 궁궐에 와가지고 같이 대화를 했다.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되거든요. 굉장한 인물이었죠. 헨리 8세가 잔혹했죠. 잔혹했어요. 왕권에 뭐 견제하고 비판하는 사정없이 그냥 뭡니까 가문을 그냥 파괴시켜놓고 그런 잔혹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에드워드 1세가 먼저 왕이 되죠. 근데 에드워드 6세는 크게 제위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업적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영국에 나오는 문법학교 그라마스쿨 문법학교 지금은 그냥 학비가 비싸고 좀 특수화된 보통 공립학교 아니죠. 그라마스쿨을 몇 개를 창설했습니다. 학문 진흥에 좀 기여를 한 게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성공회가 너무 과도하게 아버지였던 헨리 8세가 성공회를 세워가지고 국교 내셔널 처치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성공회 쪽 집중이 되는데 그것을 신교 쪽 프로테스탄트 쪽으로 약간 그러니까 그쪽 그러니까 신교 국교인 성공회 말고도 신교가 있었는데 뭐 스코틀 장로교라 뒤를 길려면 그쪽 그런 장로교파랄지 그런 쪽 신교 쪽에다가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요. 16세 죽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캐서린 첫 번째 부인의 딸인 메리 1세가 즉위가 됩니다. 메리 1세는 바로 자기 어머니가 캐서린 천주교 신자였거든요. 그런데 성공회를 세워가지고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뭡니까 엠볼린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 성공회에 대한 적대감이 강한 것이죠. 그래서 메리 1세가 여왕이 되니까 잔혹하게 종교 그러니까 처형을 일합니다. 그래서 성공회 신교 수백 명의 성직자를 단두대에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별명이 블러드 메리죠. 피의 메리, 블러디 메리. 근데 이제 이 블러드란 말이요. 미국에서는 F 있지 않습니까? 그 거친 말, 상스러운 말, 뭐 F 나오는데 영국은 그것보다는 이 바로 블러디 말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근데 이제 이 메리스가 바로 이 구교, 그러니까 로만 캐톨릭 그쪽의 교를 부활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공회와 신교를 처형하게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메리 1세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메리 1세 그러니까 엠볼린 아버지는 같죠. 엄마가 틀린 것이죠. 이제 엠볼린이 이제 서열순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 여왕 시절에 메리 1세 여왕 시절에 엘리아스 1세는 바로 타워 런던 탑에 감옥에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있게 되는데 바로 그 당시 와이어트라는 신하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거기에 반역이 연루돼 있다 해가지고 모함을 씌워가지고 엘리아스 1세를 감옥에 엘리아스 1세를 감옥에 넣어버린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넣었다고 하시게 되는데 자꾸 감옥에 있게 돼요. 그런데 이 메리 1세가 죽음에 있어서 그죠? 죽음에 있어서 데스베드 이 죽음에 있어서 이 엘리아스 1세를 후계자로 인정하게 됩니다. 인정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엘리아스 1세가 여왕의 어되죠. 이 1533-1103 굉장히 뭡니까? 70세 살았는데 이 1558년 등극입니다. 1558년. 그러니까 제2기간이 58년이니까 47년간 엄청 오랫동안 제의라는 것이죠. 현 여왕도 그렇죠. 19세기 빅토리아 여왕도 엄청 오랫동안 제의했죠. 현 여왕도 굉장히 오래 제의했죠. 이 여왕들이 굉장히 뭡니까? 장수와 함께 오래 국정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아스 1세 때 중요하거든요. 엘리아스 1세 때 바로 스페인 무적함대를 격파하게 됩니다. 당시 최고의 강력한 국가인 스페인을 뭡니까? 스페인 함대가 영국을 침입하게 되는데 그때 해군에서 이겨가지고 스페인 무적함대 격파하게 되면서 이제 영국이 아주 막강한 해군력을 가지고 세계로 퍼져나가 나가지고 19세기 때 가가지고 Great Empire 대영 제국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 시발점으로 여기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아스 1세는 이 상당히
쾌활했습니다. 성격이요. 성격이 쾌활하고 댄스를 좋아하고 드라마를 좋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공부하는 윌리엄 셰익스피어 연구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관람하고 장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뭔가 좀 플램보이언트 파티도 좋아하고 화려한 좋아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약간 결정을 할 때 약간 헤이테이트 확실하게 뭡니까 결정 못한 부분도 있고 죽음에 있어서 이제 후계자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미진했고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어요. 자기의 권위에 대항하면 단호하게 처벌했습니다. 아버지와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그러니까 관용을 베풉니다. 바로 아버지가 성공을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 그쪽 파를 잔인하게 뭡니까 처형하죠. 그리고 이제 메어리가 다시 여왕이 돼가지고 이번에는 뭡니까 구교가 다시 부활해가지고 신교, 국교, 성공회 이쪽 사람들 단호하게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그러한 피비린나는 종교 분쟁을 본 것이죠. 에리어스 1세가. 그래서 상당히 종교 정치에서 완화 정치를 씁니다. 물론 이제 성공, 아버지가 세웠던 성공회를 국교로 유지하면서도 아주 조화 균형을 이루는 그런 정책을 써요. 그래서 이제 현명한 wise autocracy, 현명한 전제 군주 뭐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엘리어스 1세는 말이죠.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진 퀸 하는데요. 결혼하지 않는데 많은 그 궁궐에 많은 코티어 내신들이 많았죠. 그 내신들과 연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연문이 이제 공시가 된 것은 아니지만 좀 내려온 그 이야기 있게 되고요. 엘리어스 1세는 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크, 라틴, 그다음에 이탈리아, 프렌치 이 4개의 국어를 했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지요.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시도 단계입니다. 그 정도예요. 그러한 시기에 우리가 공부하는 뭡니까? 탐구하는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활약이 된 것이죠. 그래서 문의 부흥기가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상당히 뭡니까? wise autocracy, 현명한 전제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엘리어스 1세를 말할 때 model of vitality, not of virtue, 이 활동성이 있고 바이탈리티, 생동감 있고 활력 있고 그러한 군주의 모델이지 어떤 그 덕스러운 양상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게 됩니다. 재밌는 이야기죠. 바이탈리티, 생기 있고 근데 버추, 도덕적 평가에 한 그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군주는 아니었다 것이죠. 자 어쨌든 이때 이 성공의 설립과 함께 영국의 독특한 내셔널리즘이 약간 확장이 되면서 엘리어스 1세 때 와가지고 스페인 부족함들 격파하게 되면서 영국의 내셔널리즘이 극에 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나 영국의 16세기 이때의 영국의 왕실의 왕이나 여왕들이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고 그 귀족들 또한 역시 그리크 라틴을 중심으로 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쪽의 영국의 왕실이 당시 유럽에서 가장 수준이 높은 인문학적인 지식을 했다라고 후세 학자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엘리어스 1세가 죽게 되니까요. 이제 스튜어트 왕조 1603년에 죽게 되는데 스튜어트 왕조가 연결되면서 제임스 1세가 등극하게 됩니다. 이 제임스 1세는 누군가요? 스코틀랜드의 메어리 여왕의 아들이에요. 헨리 가문인데요.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 헨리 가문인데 여기서 이제 엘리어스 1세가 후손이 없어요. 결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헨리 가문 연결되고 가장 적자가 바로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1세였거든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왕자가 영국에 와가지고 통합 왕이 되는 것이죠.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통합 왕이 돼요. 근데 이 제임스 1세의 엄마 이 스코틀랜드 메어리 여왕이 스코틀랜드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반역들을 몰려가지고 메어리 여왕이 잉글랜드 엘리어스 1세 여왕이 있을 때 잉글랜드로 피신오게 됩니다. 피신오게 되니까 이 영국 측에서 잉글랜드 측에서 바로 기회를 이때다 해가지고 메어리 여왕을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왜 그런가 하뇨? 이 스코틀랜드가 영국과 적대 관계에 있었거든요. 헨리가 같은 피는 봤습니다만은
정치적으로 적대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회에 아주 그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를 반란의 싹을 잘라버리자 해가지고 이 제임스 1세의 엄마인 메어리 영을 감옥에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엘리어스 1세는 친척이기 때문에 살려고 하죠. 그런데 대신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 미래의 불안한 요소를 이때 제거한다. 그리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메어리 여왕도 스코틀랜드 메어리 여왕도 죽고 엘리어스 1세 여왕도 죽었는데 무덤을 웨스트민스터 사 밑에 같이 했습니다. 참 재밌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 스코틀랜드 메어리 여왕의 아들이 제임스 1세인데 1세가 바로 엘리어스 1세 뒤를 이어서 스코틀랜드와 영국을 통합하는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튜어트 왕조가 열리게 되면서 제임스 1세가 이제 등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임스 1세는 1611년에 바로 킹 제임스 흥정성서를 번역을 완성됩니다. 네. 그 당시 최고 학자들 50명, 신학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장관 시간이 걸려가지고 흥정성서, 그러니까 오스라이드, 킹 제임스 버전, 오스라이드 버전이죠. 그걸 해가지고 근데 이 바로 흥정성서가 넌 50명 이상 학자들, 고전학자들 모여가지고 신학자들 모여가지고 이 번역을 분류를 해가지고 또 교체해가지고 번역학교에 뭡니까? 교차 체크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영어 성경 번역이라고 지금까지도 인정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 킹 제임스 흥정성서에 바로 저희 그 인문학 강의 보시면 있는데요. 이 흥정성서에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바이블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바이블 성경의 번역이라고 해서 바이블의 영향력. 그러니까 이 중세는 완전히 거의 기독교 시대인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르네상스 문해 부흥기가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인문학자들이 봤을 때 기독교의 도구마, theory 이런 것들이 너무 인간을 자유사상을 제한하는 영향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인간의 개성과 존엄성을 존중하고 독창성을 존중하는 그러한 인문주의 그리고 르네상스가 이때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문주의이기는 하지만은 이 엘리어스 1세 시대 때의 인문주의 이것은 성경을 상당히 중시합니다. 그리고 고전 학문을 중시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중시되고 계속 번역이 나오게 되고 하는데 바로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성경을 읽고 탐독하고 했다는 것이죠. 나는 성경을 공부했느라 그건 안 나오지만은 작품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언급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성경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물론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성경 외에도 뭐 플루타크 영리랄지 플루타크 영리랄지 그 이전에 제프리 초스랄지 많은 작가들의 작품을 읽어가지고 영향을 받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돼가지고 일반적인 커다란 흐름입니다. 이게요. 커다란 시대적인 흐름이에요. 흐름인데 여기에 이제 인문주의하고 르네상스가 있게 되시죠. 자, 인문주의라는 것은 뭡니까? 영국의 헨리 8세하고 엘리어스 1세식인데요. 헨리 8세하고 엘리어스 1세 이 시입니다. 이때 영국에서 이제 문해 부흥기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문주의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인간 중심의 사고 방식이죠. 편협한, 협소한 뭡니까? 기독교 중심의 사고 방식에서 인간들의 독창적이고 개성적이고 이런 것을 확대하는 것 말이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개성과 존엄성을 존중하게 될 것이고 인간 본연의 가치를 신과 별도로 본연의 가치를 탐구해보자. 그렇게 있으면 고전 학문의 가치를 이제 하게 되죠. 그리스 로마의 고전 학문. 그렇죠? 자, 근데 영국에서는 교육관이 됩니다. 이 인문주의인데 영국 엘리어스 시대 때 인문주의는 교육인데 실용적인 교육입니다. 추상적이고 그런 교육이 아니고요. 실용적입니다. 유능한 관리를 배출하기 위해서 고전학문을 공부하고 하는 것이죠. 근데 고전학문을 공부한다, 그리크 라틴을 공부한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관리가 되기 위해서 국제 외교 무대에서 외교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된다.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용적인 면이 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영국의 인문주의는 바로 문학과 음악에 중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것이죠. 15세기 후반. 네. 이때부터 영국이니까 이때부터 서서히 문의 분위기가 돼가지고 이 무렵에 이제 영국의 문의 부분이 끝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이제 신 중심에서 기독교 하나님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옮겨간 것이 휴머니즘 뭡니까? 르네상스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여러 부류의 인문주의 주장이 있게 되고 학설이 있게 하게 되는데 이 인문주의를 선두주자들이 바로 누구냐? 에라스무스랄지 바로 토마스 무어입니다. 에라스무스나 토마스는 공이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추천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신중심에서 인간중심에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병행하는 겁니다. 병행. 기독교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또한 그 속에서의 인간의 어떤 그 가치, 새로운 가치를 규명하는 것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이 되는데요. 이탈리아에서 사실 인문주의가 나오게 된 것이죠. 인문주의, 보니까 르네상스. 그래서 이제 단테랄지 보카치오, 페트랄카, 우리 익숙하게 알고 이름이 되죠. 단테 신곡이랄지 보카치오, 페트랄카. 이게 바로 13세기, 14세기거든요. 이게 인문주의의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의 그 인문주의는 바로 14세기, 영국에서 인문주의나 르네상스는 15세기, 약 1세기의 간격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학자들이 볼 때 이탈리아의 그러한 휴머니즘, 뭡니까? 르네상스, 그러한 기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국의 르네상스, 문의 부흥이 이루어지지 않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많은데요. C.S. 루이스 같은 경우는 말이죠. 그렇지 않다. 영국에서는 유럽과 같은 그러한 이탈리아에 부흥했던 그런 인문주의랄지 르네상스가 영국에는 없는 것이다. 있다 하더라도 영향력은 아주 제한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바로 이 15세기 바로 전에 중세가 있게 되는데 중세 영국에서 뭡니까? 제프리 초서가 있게 되죠. 캔터버리 테일스, 제프리 초서가 있게 되고 초서뿐만이 아니고 가워랄지 랭렌이랄지 상당히 문학적인 아주 가치가 높은 문학적인 작품이 많이 나오게 되고 작가들이 많이 있게 돼요. 근데 그 작가의 흐름들할지 문학적인 내용 그 밸류를 보게 되면 상당히 거리감 있는 작품들이 있거든요. 물론 캔터버리 테일스 같은 경우는 뭡니까? 초서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문학 영향을 받았죠. 받긴 합니다만은 독특한 영국적인 문학적인 부흥기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C.S. 루이스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의 그러한 그 르네상스랄지 인문주의는 영국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13세기, 14세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세기에 들어가서 네로 다빈치랄지 보티첼리랄지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있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문학 작품으로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 르네상스는 이탈리아는 비주얼 아트, 조각일지 페인팅이랄지 조각 페인팅 이런 쪽으로 발달이 되죠. 영국은 문학과 그러니까 음악 이쪽으로 발달이 되고요. 그래서 차이점이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영국의 문의 부흥은 바로 이 시기죠. 영국의 문의 부흥 15세기부터 16세기, 16세기부터 이때 1520년부터 그죠? 1616년 1620년 이게 바로 영국의 문의 부흥기인데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바로 여기 들어있다 것이죠. 그러니까 문의 부흥의 전성기 이럴 수 있었는데 이때 바로 우리가 앞으로 탐색해 갈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활약했던 시기라 이것이죠. 그러면 윌리엄 셰익스피어만 그 당시 영국의 문의 부흥, 르네상스의 가장 기여한 사람인가? 그건 아닙니다.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숨겨진 얘기가 되는데 보니까 그 철학의 스스로랄지 프란스 베이컨 같은 게 있었습니까? 토마스 무어, 유토피아. 그 다음에 프란스 베이컨, 바로 윌리엄 셰익스피어 바로 이전, 바로 몇십 년 전에 이제 활약했던 사람인데 베이컨 같은 경우는 바로 과학적 실증지, 실험, 균합법 이걸 강조해가지고 영국의 어떤 그 지적 흐름, 사상적 흐름에 있어서 과학적 검증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세우는 사람이 바로 프란스 베이컨이죠. 나중에 이게 뭡니까? 영국의
사상의 특징인 엠피리시즘, 경험주의로 발전이 되는데요. 실험을 중시한다. 과학적 검증을 중시한다. 이 영적인 사고에 딱 잘 잡게 된 것이죠. 이럴 때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그런 사고에 영향을 받는가? 그건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한 프란스 베이컨이 바로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아니냐. 그러니까 가짜 이름을 써가지고 펜네임을 써가지고 실상은 프란스 베이컨인데 펜네임을 써가지고 활약했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게 되고요. 프란스 베이컨 말고도 크리스토퍼 말로, 당시 최고의 뭡니까 비읍 작가였던 크리스토퍼 말로, 짧은 나이에 죽게 되죠. 크리스토퍼 말로가 바로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아니냐, 또 뭐 옥스퍼드 형이다, 뭐 등등 많은 학설이 있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작품을 보고 이 두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랄지 말로랄지 뭐 옥스퍼드 경이랄지 이 작품을 비교해 보면은 사용된 언어가 너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대체 인물 그것은 안 맞는 거고요.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있는 사람, 실존 인물이에요. 그나 계속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보여주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이 윌리엄 셰익스피어 말고도 이 문의 붕괴 영문학사에서 바로 황금기 엄청난 작가들 나오게 됩니다. 철학 작가들, 존 단이랄지 메타피지컬 포이트리, 형이사학시 존 단 나오고요. 그다음에 필립 시드니랄지, 그다음에 스펜서, 페르퀴 스펜서, 그다음에 웹스터, 그다음에 와이어트, 그다음에 틴데일, 영어 성경 분야가 되죠. 영어 성경을 번역이 되고 틴데일랄지, 그다음에 윌리엄 셰익스피어, 그다음에 벤 존슨, 그다음에 크리스토퍼 말로, 그죠? 그다음에 존 프레처. 이것들은 대표적인 사람이고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문의 황금기를 읽게 돼요. 이게 바로 영국의 인문학적인 것이다. 대부분 작가죠. 문학 작품 중심. 이게 이제 이탈리아의 여러 가지 비주얼 아트하고는 차이가 된 것이죠. 바로 이러한 어마어마한 문학의 대가들이 여기 포진되어 있는 겁니다. 포진되어 있어요. 거기에 바로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우뚝 서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냥 보니까 우리가 이 윌리엄 셰익스피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문학 작품만 봐가지고 된 것이 아니고 당대의 극 상황이랄지 시대 배경이랄지 엄청난 여러 같은 정치적인 배경, 그렇죠?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작품 속에 투영을 했거든요. 그 유명한 역사극, 그죠? 코미디, 그다음에 로망스, 굉장히 복합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작품입니다. 이러한 양상은 바로 제프리 초서, 바로 그 한 시대 전에 있었던 150년 전에 있었던 중세의 대가 제프리 초서의 그러니까 초서와 비슷한 양상인데요. 어느 한 단면, 생의 한 단면을 깊이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인간 사회를 포용해가지고 탐구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제프리 초서랄지, 그다음에 윌리엄 셰익스피어, 이런 공통점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작가를 바로 이 이전에 제프리 초서로 꼽고 있습니다. 켄터버리 이야기인데요. 그런 유사점이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뭡니까? 이 셰익스피어의 태어난 고향, 스트라트포드 어퍼 에이봉,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어린 시절의 교육이랄지, 가정 상황이랄지, 이런 걸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런던으로 가게 되는데, 그다음에 런던 상황이랄지, 그 작품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서 강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강의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 동배우@한메일.net 이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